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3주가 훌쩍 지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맞아요. 굉장히 습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너무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막 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차 마시는 일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커피 대신요? 네, 커피 대신 이렇게 녹차잎 우려가지고 오. 이렇게 약간 닭이도 예쁜 것 좀 구비해놓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홀짝홀짝 마시는 재미 요즘 좀 누리고 있었어요. 네, 그거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비교해서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악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시대별로 좀 주목을 받았던 악기가 있었다는 게 네.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세상에 이제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피아노랑 바이올린이 그냥 언제나 맞아요. 어느 시대에서나 네. 쭉 사랑받았을 줄 알았었는데 어느 시대에는 막 피아노가 없었고 바이올린이 우세하기 전에 무슨 또 비올이라는 다른 악기가 있었고 하는 식의 이 악기들의 역사가 생각보다 이제 그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늘 개량되기 마련이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원하는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네. 아버지는 이 네.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 치는 취미가 있으신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막 치기도 하세요. 근데 저의 친구들은 일렉트릭 기타를 네. 치죠. 그래서 네. 막 이렇게 거친 소리를 내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같은 기타더라도 이 세대에 따라서 이제 좋아하는 기타의 그 스타일과 이제 양식이 다른 것처럼 이걸 조금 더 이 관점을 넓혀 보면은 기타가 유행하기 전에는 또 다른 악기들이 이제 인기가 있었고 기타와 비슷한 형식의 네, 류트 같은 악기가 네. 막 훨씬 유명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했던 것이 음악이나 어떤 장르, 스타일만이 아니라 악기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바로크 악기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바로크 음악을 막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렸지? 이건 어떤 악기였지? 아마 생각했을 텐데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는 그럼 뭘까요? 네, 그 바로크 악기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먼 시대, 먼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낯선 것이지 않을까, 네.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문방구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악기가 바로크 시대에 가장 널리 사랑받았었던 설마요. 악기입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생각납니다. 네, 어떤 하나는 거세요? 하모니카. 하모니카 리코더. 있죠. 네. 네. 정답이 리코더예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파는 악기들 군에는 이제 뭐 단소, 하모니카, 네. 리코더 아니면 오카리나 뭐 네. 이런 악기들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리코더는 정말 유서 깊은 악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이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음악 시간에 같이 한 번쯤 악기 연주를 해보는 경험을 네. 하기 위해서 교육해주는 그런 악기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바로크 시대에는 이렇게 막 문방구에서 우리가 몇천 원 혹은 조금 비싸면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악기가 전혀 아니었고 네. 귀족들 그리고 왕궁의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제 공들여서 수집하고 또 연주를 많이 하기도 했었던 악기이자 무대에서 이제 늘 빠짐없이 오르는 최고 인기의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보냈었던 악기가 어머, 이제 세상에 리코더였어요. 리코더 새로밖에 봐야겠네요. 대단한 그러면 악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리코더 형식의 악기였나요? 그때도?
네. 부는 거의 방식도 비슷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운지법이나 뭐 이런 약간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것을 소프라노 리코더라 부르냐 뭐 알토라 부르냐 아니면 독일식 운지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악기의 골격, 네. 구조, 소리 내는 방식 이것은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길게 이 같은 포맷으로 악기가 이어지다니. 네. 네. 그냥 수행평가용으로 그쵸. 시험 봐야 우습게 되는. 알았던 것이 네. 사실은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가 리코더였다니 네.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면 그 악기 말고도 있을까요? 네. 이제 바로크 시대에 또 다른 이제 황금기를 보냈었던 악기가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반 악기라고 하면은 단연 피아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만 같아요.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뭐 조성진, 임윤찬 네. 이런 연주자들 덕분에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 이 피아노가 있기 전에 건반 악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부르는 챈발로 혹은 이제 하프시코드라고 불리는 건데 네. 챈발로는 이제 프랑스식, 이제 하프시코드는 독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도 이제 리코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크 시대를 대변하는 악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악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후반 들어서 확 많이 생기면서 재발견되고 있는 악기인데 바로크 시대 음악을 연주할 때 이 챈발로라는 악기가 없으면 좀 심심하다? 바로크적인 그 느낌, 그 맛이 짝 안 산다? 해서 꼭 빠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연주가 많이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 옛날 영화 바로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늘 한 번씩은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모양은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죠? 네, 맞아요. 작은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고 그랜드 피아노보다 조금 여러모로 가벼워 보여요. 가벼워 보이고. 네. 대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의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네. 그런 건반 악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크 시대의 리코더와 챈발로가 어떻게 연주되었을지 그 연주법도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챈발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챈발로가 먼저였으니까 그 이후에 발전이 돼서 피아노가 나오게 된 것 같고, 아니면 그 두 악기가 원래부터 공존을 했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챈발로가 더 인기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두 내용이 모두 이렇게 딱 적당히 이제 맞는데 원래 챈발로가 굉장히 우세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챈발로라는 악기의 주법 자체가 저희가 어떤 현악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뜯는 것 같은 소리를 내요. 네. 그래서 기타를 칠 때 이제 결국 우리가 손으로 뜯게 되는 그런 주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타를 뜯거나 뭐 하프를 이렇게 뜯을 때의 소리처럼 네. 현을 이렇게 뜯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세게 치면은 뭐 손도 아프고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잘 나지가 않고 계속 뜯으면서 물리적인 충격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조율도 많이 풀리는 그런 챈발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챈발로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쓰고 뭐 불만 없이 좋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메디치 가문, 그 예술을 오랫동안 후원했다고 하는 메디치 가문에 네. 악기 창고를 이제 관리하던 악기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토폴이라고 하는 이제 발명가이자 악기 관리자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챈발로라는 악기의 그 작동 방식은 너무 좋아. 건반을 쳐서 현을 뜯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보수의 문제나 이제 계속 현을 뜯으면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면서 혼자 이제 그 악기 창고에서 나름의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피아노를 딱 만들어요. 1700년에 그 피아노라는 악기를 새로 만드는데 네. 그게 물론 이제 새로 우리도 이제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 바로 시장에 이렇게 막 잔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더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랑 챈발로가 같이 나름의 경합을 이루던 좀 시기가 있었어요. 이 새로운 악기 제작자들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악기의 어떤 매력 같은 걸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시연하고 음악가들 찾아가서 이제 뭐
만나서 이 악기 좀 사용해봐라 하는 식의 이제 설득의 과정을 네. 오래오래 거쳤고 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확실히 좋네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렇게 확 뒤바뀌게 됐죠. 아. 그리고는 챈발로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된 어머. 그런 역사의 교체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랍네요. 아까 리코더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그쵸. 그냥 피아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 바이올린은 그냥 뭐랄까 그냥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있었던 악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과거의 악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또 새로운 악기가 주목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피아노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거의 의식이 생길 때부터 예. 그러니까 4살, 5살 이때부터 듣고 지냈던 악기 그렇죠. 소리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피아노 학원에서 무조건 이제 다니죠.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 너무 있으시잖아요. 네. 요즘도 초등학교 앞에는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하던데 그래서 너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었던 악기가 피아노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챈발로와 피아노의 차이가 아까 이제 그 연주하는 방식, 그 네. 작동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나는 이유일까요? 네, 그로 인해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건데 이제 챈발로에서는 이제 그 줄을 튕기거나 이렇게 뜯는 방식으로 연주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건반이 달린 하프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프 C 코드로 불리는 건가요? 어머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냥 던져본 건데. 그 스펠링이 딱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맞아요. 그 앞에 야. 하프가 그 하프예요. 그래서 예. 이런 뜯는 악기들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 또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막 손으로 뜯었던 막 오르페우스라는 신이 썼다고 하는 리라라는 악기, 뭐 류트, 기타, 하프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닥으로 눕히면은 하프식 코드가 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그 뜯는 계열의 악기들이 이제 쭉 오랫동안 만들어지다가 피아노에서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건 이 뜯지 않고 이것을 치자. 그래서 어떤 손뭉치가 달린 해머를 이렇게 현을 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음량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챈발로는 음량 조절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하프라면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음량 조절이 되는데 이제 건반을 달아놓고 이제 건반이 지나가면 눌리면은 그냥 요 손톱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치고 넘어가게 네. 하는 거여서 아니면 약간 깃털 가시 같은 것을 이제 주로 썼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음량 조절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한계였기 때문에 이제 후대 제작자들이 음량 조절을 하고 싶어. 작을 땐 작게, 네. 클 땐 커야지 해서 만든 악기가 이제 피아노고 그래서 악기 이름에서 아까 또 하프식 코드의 어떤 그런 하프와 코드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도 사실 풀네임이 따로 있어요. 사실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인가요? 네, 예. 그게 그 악기의 원래 이름인데 네. 피아노와 이제 포르테의 결합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게 작게, 포르테라는 건 크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악기 이름이 작고 크게인 것이죠. 그만큼 챈발로와의 그 차이점인 바로 이것이다. 음량 네.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반 악기다. 네, 그걸 바로 보여주는 그거죠. 거네요. 네,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 혹은 뭐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피아노라고 줄여가지고 부르는 게 오늘날에 이제 관습이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챈발로가 어떤 음색을 가진 악기인지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곡이 좋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피아노 곡으로 많이 들었었지만 원래는 챈발로를 위해 쓰였던 곡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하는 곡을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빗 폰스포드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4장조 4번째 변주입니다. 네. 확실히 아시겠죠. 예, 데이빗
폰스포드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4장조 네 번째 변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듣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까 챈발로는 뜯는 악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일까요? 242번 쓰시는 분께서 악기의 역사, 과거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갈비나 악기나 뜯어야 하는군요. 챈발로의 이 매력에 빠지신 분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쨍쨍하는 그 소리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강약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왜 챈발로를 좋아했을까요? 그러면? 그쵸. 사실 피아노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비슷한 음량으로 같은 톤의 소리가 쭉 지속된다는 게 네. 조금 오히려 생경한 음색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챈발로 소리 들으면 약간 전자음악 비슷한 그러네요. 느낌도 예.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악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그 당시의 시대를 구현하려는 연주자들의 음악들을 쭉 따라 듣다 보면은 이 악기 소리가 가진 이 특유의 챙챙거리는 약간 금속성의 어떤 성질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이게 이게 더 작고 크고 이 안에서 너무 많은 다이나믹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늘 대부분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악기의 성질 자체로 굉장히 충분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악기를 실물로 보고 있으면은 네. 조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기가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래서 이 악기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의 챈발로도 그렇고 오늘날 쓰이는 챈발로도 그렇고 그랜드 피아노는 사실 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까맣고 굉장히 약간 크고. 네. 크고 광택이 있고 그래요. 아무 무늬 없고 그냥 로고만 맞아요. 딱 맞아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악기인데 챈발로는 굉장히 맥시멀한 악기예요. 여기저기 다리 모양도 그냥 받침대일 뿐인데 막 장식이 막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거나 디테일이 다 있군요. 네, 뭐는 이렇게 동그란 것들로 이제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악기는 이렇게 챈발로 뚜껑을 열어서 네. 그 안쪽 판을 보면은 거기에 막 유화 같은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네. 온갖 뭔가 조각과 회화와 이런 당대의 예술적인 표현들, 시각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네. 챈발로 하나 무대 위에 딱 있으면은 네. 그 자체로. 멋지다. 다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오브제이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엄청 비쌌겠네요. 상당히 비쌀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장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대 어떤 수공예의 어떤 정점에 이른 아티스트들이 한 것이겠지만 그 재료 자체에서도 이제 꽤나 비쌌었는데 특히 이제 건반에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피아노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 흑건과 이제 백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흑건은 보통 이제 흑단 나무를 써서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단단한 나무를 쓰는데 그 흰색 건반은 그 코끼리 상아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재료를 쓰지만 뭐 이 상아라는 재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싼 그렇죠. 일이고 네. 그래서 흑단도 가장 비싼 목재 중에 하나여가지고 둘 다 모두 귀한 재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악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었던 네. 시절도 확실히 있었죠. 그거는 우리 과거에 피아노 집에 한 대 있으면 그렇죠. 부의 상징이었던 것과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악기들은 사실 집에서 어떤 가구 역할을 또 해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뻐야 되고 이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실 한가운데 딱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주인인지 피아노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풍경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챈발로도 같은 운명이 있었던 것으로. 네. 피아노에 그 꽃무늬 레이스 이런 거 덮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 집에도 아직도 있어요. 너무 귀한 거다 너무 보니까. 귀하잖아요. 네. 이게 철마다 약간 겨울 되면 약간 용 느낌으로 갈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 위에 액자들도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고. 네.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챈발로 연주자가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휘자 역할까지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에는 막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휘자가 이렇게 딱 별도로 한 명 있어서 막 지휘봉으로 이제 지휘를 하던 그 시기는 아니었고 이 시대에 챈발로가 어쨌든 건반 악기다 보니까 화음을 이제 낼 수 있는 악기였고 네. 그래서 그 음악 전체를 이끄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이제 바로크 스타일로 연주를 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챈발로 연주자가 이렇게 음악가들을 싹 마주보고 앉아요. 네. 지휘자, 오늘날의 지휘자 자리에. 그래서 치면서 지휘를 이렇게 손짓으로 적당히 하면서 이제 연주를 같이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챈발로 연주자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이 흘러가게끔 잘 흐름을 만들어주는 뭔가 화성, 리듬 반주 이런 것들을 하는 동시에 이제 음악가들에게 잠깐 한 손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 이런 것을 겸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챈발로의 이 매력에 좀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여 피아노가 등장했다가 다시 요즘에 네. 그 현대에 들어서 챈발로가 다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챈발로는 피아노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좀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바로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50년으로 딱 기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요. 네. 18세기 중엽인데 그때 이후로는 한 150년간은 챈발로의 그 역사를 뭐 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음악사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네. 막 사라졌다가 지난 3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이 고음악의 어떤 르네상스였어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너무 고전 낭만만 하는데 그 이전 시대의 음악들을 어떻게 되살려 볼 수 없을까 하면서 다시 발굴하고 또 발굴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챈발로가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 바로크 시대의 챈발로와 그 요즘 시대에 그 다시 부활한 챈발로 악기는 또 조금씩 다르겠죠? 조금 더 그 원래 악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점들을 훨씬 더 보완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조율도 너무 자주 했어야 됐고 악기의 내구성도 조금 약한 편이었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그 조건 그대로 복원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가능하면은 조금 더 강한 뭐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식으로 네. 약간의 개량을 해서 쓰는 경향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고 네. 이런 약간 어둑어둑한 날씨에 너무 한번 딱 산뜻하게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음악인데요. 네. 프랑스와 쿠프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의 틱톡촉이라고 오, 하는 네. 이름도 너무 귀엽죠.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뭔가 작게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을 이렇게 의성어로 묘사를 한 것인데 네. 정말 듣고 있으면은 틱톡촉이라는 제목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런가요? 매력적인 곡입니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올리비에 보몽의 연주로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랍생 소품집 제3권 중 틱톡촉. 올리비에 보몽의 연주로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랍생 소품집 제3권 중 틱톡촉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이 손놀림을 한번 보고 싶네요. 연주할 때.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 피아노로도 치고 챈발로로도 치는 영상이 많은데 네. 손이 정말 튀어오릅니다. 보이지 않을 거 1초보다도 빠르잖아요. 네. 와,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제목을 진짜 잘 지었네요. 진짜 잊어버리지 그렇죠. 않겠네요. 네, 아주 청량해요. 멋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또 다른 악기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리코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 리코더 뭐 엄청난 인기였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리코더는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즐기던 고상하고 우아한 악기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의 초상화나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리코더를 들고 있거나 혹은 그가 이제 있는 방 안에 악기가 이렇게 놓여 있거나 악보와 악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을 꽤나 그 오래된 그림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리코더 이야기하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16세기의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특히 리코더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망할 당시에는 리코더를 76개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는 상아로 만든 거 막 박스우드, 호두나무 뭐 온갖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악기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합주를 할 때 또 여러 악기들을 또 골라서 써야 되니까 이제 음역대별로 네. 뭐는 작고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 뭐는 이제 길고 큰 것들 하면서 리코더를 완전 이렇게 수집해 놓고 뭐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당대의 권력자들이 음악적 교양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리코더가 등장을 해요. 그런가요? 네. 이 리코더가 연주를 이제 누군가 이제 햄릿이 리코더를 들고 길든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리코더 한번 불어봐라. 네. 이것을 한번 연주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손을 막 구멍을 막고 뭐 숨을 불어 넣으면은 바로 연주가 되는 거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 분다고 하는 거죠. 네. 나 리코더 같은 거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햄릿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작은 악기 하나 못 다루면서 나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네. 자신을 이렇게 다루려는 사람에게 이제 일침을 놓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딱 리코더가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로 한번 쓰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리코더를 우리가 초등학교나 뭐 수행평가용으로 부는 악기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막상 옛날에도 리코더 불 때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잘 막아지지 않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악기더라고요. 연주할 때 이제 몇 개 음은 그래도 잘 나는데 네. 특히 손가락을 다 막아야 나는 음 같은 거는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만 네.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전공자들도 여전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리코더의 영문 스펠링이 녹음기를 뜻하는 리코더와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제가 이렇게 악기의 이름 중에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리코더인데 네. 많은 악기들이 그러하듯 악기 이름의 어원을 막 뾰족하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설이고 피아노 정도만 명확한 이제 그 제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름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역사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녹음기가 결국 이제 기록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원이 이제 곧 이 리코더라는 악기의 이제 어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암기하다, 낭송하다, 머릿속으로 되짚다라는 이제 말뜻을 이제 이 악기의 이름으로 이제 썼던 것인데 네. 중세 음유 시인들이 이제 시와 노래를 기억하고 이제 특히 어떤 곡조 이제 가락을 이제 기억을 할 때 이제 이 악기를 통해서 많이 기억을 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음유 시인들이 노래를 기억할 때 이제 불러보는 그런 악기로 이해가 됐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어쨌든 음정이나 박자를 맞추는 때 어려움을 겪는 어떤 가수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음악을 잘 반주를 할 때 이제 이 리코더로 연주를 막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기억의 저장고처럼 이 악기가 들려주는 네. 소리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음악을 맞춰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 기억과 기록의 도구 이런 차원에서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정말로 이제 기록하다는 그 의미가 이제 악기의 이름으로 네. 굳어졌다는 네.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리코더를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네요. 오늘은 진짜로. 바로크 시대의 그 리코더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음색을 표현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리코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좀 연상이 잘 되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새소리, 이제 나무 위에 사는 새들의 네. 노랫소리를 이제 표현할 때 리코더가 정말 너무 잘 맞는 악기인 것 같고, 목동의 피리 소리라거나 네. 혹은 누군가 이제 되게 로맨틱하고 스윗한 연애하는 장면, 오페라 속에서나 뭐 그러네요. 노래 속에서나 이런 낭만적인 장면에서 그래서 온통 좋은 것들은 이제 리코더가 다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 연주가가 연주하는 리코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었던 춤곡들을 이제 몇 개 엮어가지고 연주하는 이제 리코더 앙상블 그룹이 이제 연주하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경쾌한 그런 맥락이 살짝 있는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더 로열 윈드 뮤직의 연주로 파빈 of 알바트 앤 갤리아드 함께 듣겠습니다. 더 로열 윈드 뮤직의 연주로 파빈 of 알바트 앤 갤리아드 함께 들었습니다. 와, 리코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였네요. 그럼요. 저는 무슨 소리를 냈던 거죠? 그동안. 굉장히 부드럽고 뭐 전문 연주가가 했으니까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고 있던 그 리코더의 그 쨍쨍하고 찍삑 소리 나던 소리와 다르게 고급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네. 그런 소리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리코더가 메인 악기로서 주 악기로서 어떤 그 곡의 흐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좋네요. 리코더 역사가 중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맞습니까? 네, 아니 정말 중세의 끝 무렵이긴 한데 예. 이제 가장 여태까지 발견된 리코더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14세기에 이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정말 네. 중세가 끝날 무렵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이제 주로 상아나 나무로 이제 제작을 했었고, 그런 악기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악기 박물관 같은데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오늘날 저희가 보는 플라스틱 그 리코더랑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치만 이제 물론 그 소재나 네. 비율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모든 대학에,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에는 피아노 학과가 있죠. 네. 리코더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리코더의 역사가 오늘날 이제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오래전에는 리코더의 것이었다고 상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피리와 세로피리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도 이제 단소가 있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제 가로피리가 플루트였고 세로피리가 이제 리코더인데, 이제 세로피리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전공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플루트 전공은 여기저기 다 있고 피아노도 네. 다 있지만 리코더 전공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딱 한 군데에만 있고, 네. 리코더를 전공한다고 하면 또 리코더 전공이 있어? 그럼 뭐 캐스터네츠 전공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할 정도인데, 네. 사실 이제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였으면 어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하죠. 네. 리코더를 한다고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귀하네요. 어쨌든. 대단한 네. 일입니다. 리코더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이 달콤하고 투명한 소리가 이제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챈발로의 소리가 정말 챙챙 울리는 그 금속성 소리였다면은 리코더는 나무 악기가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느낌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네.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치도 정말 없고 인간의 숨으로 그냥 정말 나무 관을 울리는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부드럽고 그만큼 예민한 악기이기도 해서 정말 삑사리도 많이 나지만 그 음색, 이 압도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챈발로도 한창 그렇게 황금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피아노의 등장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이 리코더가 뭐 중세 끝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곡가들에게 인기가 있었었는데 왜 존재감을 잃어간 걸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챈발로의 운명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챈발로도 결국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너무 이제 같은 톤으로만 이제 소리를 쭉 들려준다는 게 구조적 한계로 작동을 했었는데 네. 리코더도 이제 불어봤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은 숨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좀 큰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하고 숨을 빽 넣으면은 바로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약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은 음정이 바로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보완할 수 있었던 게 가로피리였었던 플루트는 그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세로피리의 모양에서는 그 강약 조절을 하면은 소리가 그냥 다 벗어나 버리는. 플룻도 어쨌든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봐요? 그 뭔가 구조가 메커니즘이 살짝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네. 플루트에서는 좀 큰 소리를 내고 작은 소리를 내고 이게 훨씬 더 용이한데 리코더는 그 감도가 훨씬 예민해가지고 큰 소리를 쉽게 내기 어려운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악기 자체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더 극적인 표현, 뭐 작고 큰 것이 더 대비가 많이 되게 이런 소리들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리코더 소리는 늘 작기만 한 네. 것이었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어떤 욕망, 음악적인 욕망이란 게 더 드라마틱하고 더 디테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 같네요. 그렇죠. 작은 것보다는 크고 그리고 강하고. 크고 작은 게 막 섞여 있고 네, 엄청 다 뭔가 극단으로 가는 네, 것들, 그러니까요. 훨씬 자극적인 것들을 뜯는 거죠. 그렇죠. 리코더로 유명한 현대 연주팀 있을까요? 저희가 방금 들었었던 팀이 이제 로열 윈드 뮤직이라고 하는 네. 이제 아주 로열한 그런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리코더로만 모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팀이고 암스테르담에 기반한 팀인데 이 팀이 정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을 다 데리고 네. 정말 특별한 앙상블 공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다 악보 외워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아주 작은 리코더부터 엄청 큰 리코더 막 2m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리코더도 있습니까? 리코더까지도 네.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휘자 없이 자기들끼리 다 외워서 정말 몸에 체화된 지식으로 연주를 하는 네. 로열 윈드 뮤직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이 이제 10월에는 또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이제 티켓 오픈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뛰어난 리코더 연주자들이 한 번에 오는 거는 한 번쯤 꼭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시대에서 또 이렇게 뮤직 큐레이션 시간에 또 리코더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더 로열 윈드 뮤직의 연주를 들어보기도 했으니까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10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게 될 이들의 공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코더 우리 비평가님은 어떻게 잘 부세요? 저는 잘 불지 못했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 잘 불면은 네. 알아서 음악 선생님들이 간택하신대요. 너 리코더 조금 더 해봐라. 진짜요? 그 학교에서 이제 애들끼리 조금씩 모여가지고 더 리코더 앙상블처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합창단 같은 개념의 네. 뭐가 또 있대요. 근데 그런데 간택받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네, 듣기의 기쁨이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방금 소개드린 그 로열 윈드 뮤직의 또 다른 곡들을 가져와 봤는데 네. 아까는 그래도 두 개의 춤곡이 섞인 거였어요. 파반과 갈리아드라고 하는 한쪽은 약간 느린 거, 뒤쪽은 약간 경쾌한 그 춤곡이 결합된 것이었다면은 이 마지막 곡은 이제 칸조나라고 하는 그 곡의 형식이에요. 예전에 노래로 하던 것을 악기로 이제 모사해서 부르는 형식의 음악들인데 약간 여기에서 어떤 노래 선율이 들렸었을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바로크 시대 황금기를 보낸 두 악기 챈발로와 리코더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3주 뒤에 뵙겠네요. 네, 시간이 또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